르네상스, 경쟁, 혁명, 그리고 새로운 발견. 르네상스는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문예부흥 운동입니다. 이는 단순한 고대 문화의 모방이 아니라 고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자각적인 태도였습니다. 중세의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는 인본주의를 근본 정신으로 삼았으며, 이는 예술, 건축, 과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 혁명, 그리고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대결입니다. 1504년 피렌체시 당국은 베키오 궁 대회의실에 맞은편 벽화를 두 거장에게 각각 의뢰하여 세기의 대결을 성사시켰습니다. 당시 52세로 유럽 전역에서 명성을 떨치던 레오나르도와 29세에 떠오르는 샛별이었던 미켈란젤로는 각각 앙기아리 전투와 카시나 전투를 주제로 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두 명을 한 방에 몰아놓고 자, 한번 붙어봐 하고 경쟁을 시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좀 황당한 상상 같죠? 근데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이 두 거장의 불꽃 튀는 대결을 통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그 엄청난 창의력이 어디서 터져나왔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냐, 미켈란젤로냐? 도대체 누가 더 위대한 천재인가? 이게 16세기 피렌체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뭘 했냐면요, 이 질문에 답을 찾겠다면서 정말 역사에 남을 엄청난 예술 대결의 판을 벌인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거장들의 격돌입니다. 때는 1504년, 장소는 피렌체 공화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키오 궁이었어요. 바로 그곳 대회실에서 두 거장이 거대한 벽을 사이에 두고 딱 마주선 거죠.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요,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상대를 압도하는 전투 장면을 프레스코화로 그려내라, 이거였어요. 근데 이 대결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요, 이 두 사람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면에서 완전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한 명은 52살에 아주 세련되고 사교적인, 뭐든 잘하는 만능 천재였고요. 다른 한 명은 29에 아주 그냥 괴팍하고 혼자 있길 좋아하는 불같은 성격의 젊은 조각가였죠. 이건 뭐 애초부터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둘 서로 싫어하는 걸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대놓고 서로를 깎아내렸어요.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인물 조각들을 보면서 무슨 호두자루 같다고 비웃었고요. 미켈란젤로는 또 가만히 있지 않았죠. 레오나르도가 야심차게 만들려다 실패해서 결국 대포 만드는데 녹여버린 그 거대한 청동 기마상 있잖아요. 그걸 콕 집어서 조롱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 걸 넘어서 상대방의 예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정말 놀랍게도 이 세기의 대결은 그냥 무승부로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무승부라기보단 그냥 흐지부지 됐죠. 두 작품 다 결국 미완성으로 남았고 지금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끝나버린 대결 덕분에 이 두 사람의 라이벌 구도는 오히려 더 전설이 됐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죠. 아니, 도대체 어떤 도시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결을 기획할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두 번째 이야기, 르네상스의 대부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길래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싸움을 붙일 수 있었을까요? 그 배후에는요, 당시 피렌체를, 아니 르네상스 전체를 쥐락펴락하던 막강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메디치 가문입니다. 원래 이 메디치 가문은 은행가였어요. 돈이 아주 많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쓰는 법이 남달랐습니다. 그냥 나 돈 많아 하고 자랑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예술과 학문에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돈을 문화자본으로 바꾼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 서로 전혀 다른 분야의 천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막 시너지를 내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혁신을 일으키는 걸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메디치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14살짜리 꼬마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거의 앙아들처럼 키웠고요. 보티첼리나 갈릴레오 같은 예술가, 과학자들한테도 아낌없이 투자했죠.
어디 그뿐인가요? 세계 최초의 공공도서관도 만들고 심지어는 가문 결혼식 때문에 오페라랑 발레가 탄생했고 피아노가 발명되는데도 이 가문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술품 몇 개 산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서양 문명의 판을 새로 짠 미래를 디자인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다. 그런데요, 아무리 메디치 가문이 돈이 많았다고 해도 그 돈만으로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변화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들의 후원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졌던 진짜 이유는 바로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하나의 혁명적인 생각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중세시대 수백 년 동안 세상의 중심은 딱 하나, 신이었어요. 인간은 그저 다음 세상, 즉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르네상스가 이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던 신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인간을 세웠어요. 저 멀리 있던 천국 대신에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뭐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180도 바뀐 정말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거대한 전환, 이걸 우리가 바로 인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동안 신의 권위에 꽁꽁 묵혀있던 인간의 잠재력,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힘을 다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간도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위대한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마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요.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도 싹 바뀌었어요. 르네상스 예술과 건축을 보면요, 뭔가 질서정연하고 균형이 딱 맞고 조화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이성적인 인간이 이만큼 완벽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돌과 그림에 숨겨진 비밀. 이제 다시 미켈란젤로에게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그의 뒤에는 막강한 후원자가 있었고 머릿속에는 이 새로운 시대 정신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럼 과연 그는 이 위대한 생각들을 자신의 작품에 어떻게 녹여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황의 눈을 피해서 대체 어떤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몰래 숨겨놓았을까요? 여러분, 시스티나 성장 천장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림, 바로 아담의 창조입니다. 신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손가락을 뻗어서 생명을 불어넣는 정말 경이로운 순간이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보이는 그대로만 감탄해 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1990년에 한 의사가 이 그림을 보다가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기 신과 천사들을 둘러싸고 있는 분홍색 천 보이시죠? 저 형태가 해부학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확한 인간 뇌의 단면이라는 걸 알아챈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켈란젤로는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단순히 숨쉬는 생명이 아니라 바로 생각하는 힘, 즉 지성과 이성이었다는 메시지를 그림 속에 몰래 숨겨놓은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당시 교회가 금지했는데도 밤마다 몰래 시체를 해부하면서 인체의 비밀을 파헤쳤던 미켈란젤로. 그의 비밀 코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그림 2부의 창조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나요? 신이 입고 있는 저 보라색 망토. 저게 바로 인간의 폐를 옆에서 본 모습과 똑같습니다. 신이 불어넣은 생명의 숨결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미켈란젤로는 가장 성스러운 종교와 한가운데 인간의 지식, 즉 인체 해부학이라는 비밀 코드를 숨겨놓은 엄청난 대담함을 보여준 겁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르네상스를 넘어서. 하지만 르네상스가 추구했던 그 완벽한 질서와 이성, 이게 영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면 때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결국 예술가들은 이 엄격하고 답답한 규칙들을 깨부수고 싶어 했고 훨씬 더 감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새로운 예술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요. 르네상스의 고요하고 안정적인 질서가 먼저 있었죠. 그 다음엔 이걸 살짝 비틀어서 개성을 강조하는 매너리즘이 나타나고요. 그러다가 이게 그냥 빵 하고 터지면서 바로크 시대의 거대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주 화려하고 장식적인
로코코 양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르네상스 다음에 나타난 이 바로크라는 말, 사실 처음에는 욕이었어요. 이게 포르투갈어로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이거든요. 르네상스의 그 완벽하고 동그란 진주 같은 아름다움에 익숙했던 사람들 눈에는 바로크 예술이 뭔가 좀 찌그러지고 이상하고 기괴하게 놓였던 거죠. 그래서 붙은 별명이 아예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주 확실합니다. 르네상스가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처럼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다면요, 바로크는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폭풍처럼 아주 격렬한 드라마와 감정 그리고 움직임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르네상스와 그 이유까지 둘러보고 나니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면서 세상 모든 지식을 탐구했던 만능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면 신의 작품인 인간의 몸을 탐구해서 그 비밀을 작품 속에 새겨 넣었던 집념의 조각가 미켈란젤로? 과연 누가 더 위대한 천재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의 정답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만약에